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대접받아야지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품위를 지켜야 진짜 존경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라며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던지며 새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밖에 못 배우셨나? 못 배운 티를 내는 행동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사회적 질서를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삼 조심하라고 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나중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 가서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손가락질한다 라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존경받으며 나이 들 것인가, 손가락질 받으며 늙어갈 것인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타인과의 예의를 지키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을 하대하고 반말을 툭툭 던지며 못 배운 티를 냅니다. 야, 여기 물 좀 줘.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당장 치우고 다른 걸로 가져와. 내가 단골인데 서비스 안 줘? 이런 식으로 종업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까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있지만 그 존중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은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 직군일 뿐 개인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을 막 대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촌스럽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식당이라는 공간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반말을 툭툭 던지는 모습, 반찬이 늦게 나온다고 성질을 부리는 모습은 곧 주변의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래? 저런 어른이랑 밥 먹으러 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른이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른이 먼저 예의를 지켜야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여기요, 물 좀 부탁드립니다. 반찬이 조금 부족한데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나이가 깎이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 연세에 저렇게 깍듯하시네, 멋지다 라고 생각하며 더 존경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닥을 기게 됩니다. 어디 가서 저 사람 참 배운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되 사람 대하는 태도는 더욱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행동입니다. 식당, 카페, 대중교통, 병원, 공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내가 나이도 있고 듣는 것도 불편한데 뭐 어때? 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야, 거기 누구야? 오랜만이네. 아이고, 여기 자리 없어? 그냥 옆에 좀 붙여 앉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어휴, 진짜 기가 막혀서. 이런 행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줍니다. 본인은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100번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저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공공장소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데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접수 창구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는 또 저 연세 드신 분이 저러시네? 라고 생각하며 한심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어르신 말씀이 곧 법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를 떠나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게 없으니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워도 목소리는 낮게, 화가 나도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남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든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릴 리 없어라는 고집이 강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기억하는 게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자꾸 틀린 말을 해. 뭐? 내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우기고 심지어 상대방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주변에서 점점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던 가족, 친구, 지인들도 결국에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설명하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이게 왜 필요해? 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가 현대식 육아 방식을 설명하면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어. 다 소용없는 소리야. 라며 과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립된 노년이 시작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배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맞다.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을 수도 다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배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에 남는 것은 자신을 감싸줄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는 외로운 노년뿐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존경받을 만해야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보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이 더 많은 사람이 곁에 남게 만듭니다. 네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새치기 하는 행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에 서는 사람, 마트 계산대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치고 끼어드는 사람, 은행에서 나이 많으니까 빨리 해줘 라며 다른 대기 손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 내가 몰랐네. 잠깐만 볼일 보고 갈게요. 나 급해서 그래. 젊은 사람들은 이해 좀 해줘야지.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이런 변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또 저러네.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피곤해. 라는 시선만 받을 뿐입니다. 새치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중요하다. 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쁘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일수록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치기를 하는 순간 그 모습은 후배들에게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분 보면 꼰대 같아서 싫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대접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더 문제야. 예의 없는 어른이 제일 피곤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새치기를 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줄이 길면 기다리면 되고 급하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듭니다. 어디에서든 배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면 줄을 서는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존중받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못 배운 행동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하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어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말만 강조하는 순간 상대방은 지쳐갑니다. 아, 그 얘기 나도 아는데? 내가 먼저 겪어본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만 내세우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곁에는 점점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에서 말을 끊는 습관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대는 변했고 과거의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점점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끊는 행동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내 이야기는 못하게 된다. 대화를 하면 늘 본인 이야기로 몰아가서 답답하다. 아예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먼저 이야기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는 태도만 보여도 훨씬 더 품격 있는 대화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존경받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말을 끊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행동은 음식점에서 나는 단골이다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것은 사장과 직원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는 것일 뿐 왕처럼 대접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음식점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 단골인데 서비스 좀 주는 게 기본 아니야? 나 몇 년째 오는 사람인 거 알지? 반찬 좀 넉넉하게 줘. 사장 없어? 나 좀 오래 봤다고 전해줘.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당연한 듯이 특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작 종업원과 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운 진상 손님이 됩니다. 가게 측에서는 단골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억지 요구를 하는 단골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합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나 할인을 강요하는 것은 나는 이곳에서 특별 대접받아야 할 존재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손님은 식당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장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진짜 단골 손님이라면 사장이나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서비스나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장과 직원들이 기분 좋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단골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심지어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단골이면 눈치껏 조용히 있어야 단골이지 왜 난리야? 저런 손님은 단골이 아니라 그냥 피곤한 손님이야. 매출 올려줬다고 갑질하는 게 제일 짜증나. 이런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순간 그 손님은 단골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좋은 단골과 나쁜 단골의 차이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짜 좋은 단골은 늘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게의 룰을 존중하며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 배운 티를 내는 단골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단골이니까 잘해줘 라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 단골은 더 이상 단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점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음식점에서 대접받고 싶다면 단골이라는 말 대신 단골답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이나 직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이지 억지로 특혜를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듭니다. 음식점에서 나는 단골이다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장과 직원들은 속으로 이 손님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대접받고 싶다면 조용히 예의를 지키면서 좋은 손님으로 남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단골이면 단골답게 가게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고 배려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 먹었으니 예외라고 생각하며 못 배운 티를 내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참아야지 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저 연세에 정말 품이 있으시다 라는 말을 들으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진 않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순간 다시는 가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노년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품격과 태도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늙었다고 예외가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연륜이 못 배운 행동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품격을 지키면 존경받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외롭게 늙어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노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72세 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녀의 하루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행복한 가족 이야기, 시장을 가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롭다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시 사랑을 꿈꾸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혼에 대한 고민.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가 편한 거지.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박할머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10살 어린 남자 정씨. 박할머니가 정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재혼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박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래,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느니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 라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 정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 씨는 박 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세의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훨씬 젊게 보이도록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대화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박 할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할머니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대화가 돼요.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박 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외로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 주변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정 씨의 다정한 태도에 그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는 박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함께 사는 거 어떠세요?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와 정 씨의 재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와 정 씨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재혼 후 박 할머니는 달라진 일상에 매 순간 감격했습니다. 아침이면 정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둘은 시장에 함께 가고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사랑할 줄 몰랐지? 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고 정 씨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녀를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것은 밤의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차가운 침대가 너무 넓고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정 씨가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잘 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재혼 후의 삶은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정 씨와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동화가 아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징후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사는 부부인데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 씨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만 필요해.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도 그가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었고 항상 새로운 이유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우연히 정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곧 다 끝나. 조금만 기다려. 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녀는 침착하게 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너스 잘 지내? 요즘 많이 챙겨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마이너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그동안 잘 있어. 박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순간 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라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 씨는 대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 씨 옆에서 누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존재를 옆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정 씨는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 할머니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씨 몰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책장, 옷장까지. 그러나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한 적도 없는 대출. 그녀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돈이, 내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밤마다 속삭이던 애정 어린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나요?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적이 있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대출 상담도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사인까지 하셨는데 박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 나랑 같이 왔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순간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정 씨가 어딜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던 날들. 혹시 그가 자신을 사칭할 누군가와 함께 은행을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고 그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직 그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박 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 씨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은행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은행 직원의 말.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나를 사칭한 걸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박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는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낯선 여자가 박할머니를 보며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조카야. 너한테 말했었잖아. 조카? 박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번도 조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은행 직원이 말한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박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조카라면 왜 내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러자 젊은 여자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요. 순간 박할머니의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정 씨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요즘 혼자서 사는 게 불안하다면서? 그래서 조카가 가끔 도와주러 올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박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아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같이 사는 거니까 뭐든 공유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함정 안에 갇혀 있다. 박할머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정 씨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같이 사는 거니까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유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순간 박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느긋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박할머니는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집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가진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관리?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정씨 아저씨랑 공동 명의로 바꾼다든가요?
박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그리고 계좌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서 관리하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박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우리한테도 좋잖아? 우리한테? 아니, 너한테겠지. 박 할머니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 근데 이런 건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씨와 젊은 여자는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렇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제 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서서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날까? 박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박 할머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정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바꾸자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 이들의 말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여기서 무작정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고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한다. 계좌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들을 따돌리는 것뿐. 그녀는 아침이 되자 태연한 표정으로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며칠만 생각해 볼게.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와 젊은 여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남은 돈을 인출한 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와 젊은 여자의 사기 및 재산 편취 의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 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한 뒤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 씨와 젊은 여자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장은 잘 봤어요? 그러나 경찰이 등장하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추가 조사에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젊은 여자는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김할아버지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로 70세가 되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은퇴 후에는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나마 적적함이 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점점 바빠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기에 바빴고 김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됐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형,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지겨울 때 됐잖아.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나이야 숫자일 뿐이지. 형님도 외롭잖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친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지겹긴 하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10살 연하의 박 여사였다. 첫 만남은 근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마주 앉자마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김 할아버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빠라니.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다. 박 여사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계속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힘들다기보단 좀 적적하지. 저도 그래요. 오빠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랑 함께라면 앞으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박 여사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나이에도 연애하는 기분이 날 줄 몰랐어요. 그러게,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새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혹시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동안은 그저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박 여사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노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김 할아버지는 박 여사와의 재혼을 결심한 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가까운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결혼 후 김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보, 이제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매일 같이 먹어줄게요. 아침이면 박 여사가 직접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밤이면 나란히 누워 속삭이며 잠이 들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침대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매일 밤이 기다려졌고 둘은 한몸이 되어 살을 뜨겁게 비비며 밤을 지새웠다. 박 여사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나이 들어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거 몰랐죠? 그녀의 뜨거운 귓가에 속삭임에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결혼하길 잘했어. 둘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박 여사는 예전처럼 김 할아버지에게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첫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둘째,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셋째, 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서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다. 넷째, 잠자리를 자주 피했다. 김 할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다. 뭐 바쁘겠지.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응, 나도 보고 싶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가 이상했다. 누구에게 저렇게 애틋하게 말하는 걸까?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야, 오빠가 잠들었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라고? 나 말고 또 다른 오빠가 있는 건가? 그 순간 박 여사가 갑자기 몸을 돌려 방문 쪽을 바라봤다. 김 할아버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점점 더 박 여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김 할아버지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박 여사의 태도는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했고 밥을 먹는 도중에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물었다. 여보,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박 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친구야. 오빠는 괜히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체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거야? 의심이 점점 커지던 중 김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기회는 너무도 쉽게 찾아왔다. 그날도 박 여사는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김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자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늙은이 좀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곧 정리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김 할아버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메시지 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그 늙은이로 불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하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잽싸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김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박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이 너무나 역겨웠다. 대체 나는 뭐였던 거지? 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행동할 차례다. 김 할아버지는 침착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곧 정리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리한다는 게 뭐지? 대체 누구를? 그녀가 젊은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 늙은이라는 표현이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더욱 주의 깊게 그녀를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다. 첫째, 외출이 잦아졌다. 둘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일부러 다른 방으로 피했다. 셋째, 어딘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요즘 나도 답답해서 좀 바람 좀 쐬려고. 그녀는 시종일관 환하게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가 나간 후 김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다. 확인해야겠다. 그는 그녀가 외출한 후 몰래 뒤를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 박 여사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젊고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그 남자는 김 할아버지가 평생 본 적 없는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남자.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박 여사는 남자에게 기대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장면이 김 할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여자는 나를 이용한 거야.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그는 차마 다가가 따질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분노를 터뜨리면 더 중요한 증거를 놓칠지도 몰랐다. 대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젊은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감쪽같이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김 할아버지는 속지 않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김 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와 젊은 남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이용하려고 한 거야. 차마 다가가 따질 수 없었다. 아직은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다짐했다. 이 여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여사는 외출 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 왔어요. 그녀는 늘 그래왔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 역겨웠다. 하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박 여사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그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다. 저녁을 먹으며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물었다. 오늘은 누구랑 만났어? 박 여사는 순간 움찔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친구랑 차 한잔 했어요. 요즘 우울했는데 기분 좀 풀려고요. 거짓말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 거짓말도 끝이야.
그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신문을 읽는 척하며 박 여사에게 말했다.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박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 박 여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오해예요. 저 남자는 그냥 친한 동생이에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놈한테 한 문자도 다 봤어.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바라겠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떡할 건데요?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다. 당신 이미 나한테 다 퍼줬잖아. 내 이름으로 된 것들도 많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순간 김 할아버지는 머리가 띵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자식들과 변호사까지 함께 준비한 박 여사의 배신을 증명하는 최후의 무기였다.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과 배신, 변호사와 함께 이미 다 정리했다. 김 할아버지는 서류를 박 여사 앞에 내던졌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쳐다보았다. 뭐야, 이게? 이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종이에는 박 여사가 김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각종 재산과 그녀가 몰래 돈을 빼돌린 내역, 심지어 그녀가 젊은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둔 상태였다. 사실 김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자식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고 자식들은 사실을 알고 분노했었다.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내가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젊은 남자랑 짜고 날 속였다는 것도 다 증거로 남겨놨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으니까 싸우고 싶으면 마음껏 싸워보시지.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당신이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런 인간일 줄 몰랐어.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김 할아버지는 박 여사와 완전히 이혼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재산을 요구했지만 이미 철저한 법적 조치를 해둔 덕분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젊은 남자 역시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됐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이제 그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 휘말려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과 엮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늘 손을 벌리는 인간, 뒤에서 험담하는 인간,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인간.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런 인간들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하지만 속내는 오직 하나. 당신을 이용하고 뜯어먹고 결국 배신당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가진 돈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정신은 지쳐가고 건강마저 무너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야 할 때 스트레스와 후회 속에서 피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이 나이에 사람 정리하는 게 쉽나 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단호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당신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7가지 인간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손절이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나를 앞에 두고 딴짓하거나 휴대폰만 만지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할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당신 앞에서는 마치 듣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시선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와 대박이네. 잠깐만 이거 보고 계속 얘기해.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 말들은 사실상 나는 내 이야기에 별 관심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인간에게 나는 그저 배경음악 같은 존재구나. 더 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SNS를 하거나 문자 답장을 하거나 심지어 전화를 받는다.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요? 이거 봐봐. 하면서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린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음식 사진만 찍고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낀다면 대화에 집중하고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고립되고 상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에만 바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과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대화할 거면 휴대폰 좀 내려놓을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딴짓할 거면 나 그냥 갈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 잠깐만 하면서 계속 딴짓을 한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할 때 온전히 내 이야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는 손절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자존감과 인간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로 만들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당신이 실수라도 하면 그걸 과장해서 말하며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분이 옛날에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몰라요? 하하,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이분이 예전엔 이런 실수도 했었어요. 정말 재밌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면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낮추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하려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이분이 또 이런다니까요? 원래 이분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점점 노인이 아닌 어린애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당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혹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들은 당신을 조롱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불편해지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단호하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운 친구이든 오랜 인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조차 스트레스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고집하는 인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들은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바쁘다며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멀리 가기가 힘들다며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소는 항상 그 사람의 집 근처입니다. 한두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자는 것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1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하든, 교통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의 편안함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내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들은 거긴 너무 멀다며 불평을 하거나 차가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거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만나려 하며 상대방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작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와줄 수 있지 않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당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어차피 만나면 좋은 시간이니까 하며 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맞춰줄 수 없으니 당신도 나에게 한 번쯤 맞춰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손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배려 없는 인간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최선이며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도 감사 한마디 없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씁쓸한 순간은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선뜻 손을 내밀게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기꺼이 나누고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태도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막상 편안한 상황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태도를 바꿉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한없이 겸손하고 감사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스스로 이겨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도움을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과거의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줬던 기억을 꺼내면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부탁했나요?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였는데 굳이 그때 이야기 다시 꺼낼 필요가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막상 해결되면 본인 노력으로 극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도와준 건 아니니까 하며 넘어가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이 다 이런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결국 정말 도움을 줘야 할 순간에도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감사도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인지, 평소에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듭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다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은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없이 손절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관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합니다. 이번 달만 좀 힘들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한 번 돈을 건네는 순간 그들은 절대 발을 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다음엔 50만 원, 그러다 어느새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린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돈 문제로 인간관계를 망칠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너무 재촉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식, 친척,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퍼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신이 퍼줄 수 있는 한계를 모르고 계속 지갑을 열다 보면 결국 정작 본인의 노후는 쪽박차는 신세가 됩니다. 이들은 당신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서서히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내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깟 돈 좀 못 빌려줘?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그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려고 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까지 남의 빚을 떠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이제 노후를 위해 돈을 지켜야 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인간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간들은 절대 손절해야 할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며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을까? 하소연하면서 당신에게 모든 걸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하소연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항상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당신이 아이고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처음에는 위로하는 입장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피곤해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불행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더 힘들어. 그런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기만 할 뿐 결코 당신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과 오래 어울리면 당신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행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